현재 대장동 일당 중에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고 있는 사람은 김만배 씨 단 한 사람뿐입니다. 그런데 김 씨가 어제 열렸던 김용전 부원장의 재판에서도 여전히 좀 약간 앞뒤 맥락이 잘 맞지 않는 그런 얘기들을 하는 과정에서 재판부에게 핀잔까지 들었다고 합니다. 어떤 얘기를 어떻게 했길래 이런 핀잔까지를 재판부에게 듣습니까? 구자님. 자금 흐름에 대해서 이제 추궁을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20억의 선거 자금을 유동규 씨가 달라고 했다 그러던데 그거 네. 준 게 맞냐라고 이제 물어보니까 요구를 받았지만 안 줬다, 거절했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 이후에 5억 원의 자금이 유동규 씨한테 전달된 게 확인이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럼 이 돈 전달된 건 뭐냐라고 하니까 1억은 유동규에게 내가 형으로서 호의로 준 것이고 네. 4억은 남욱이랑 그때 사이가 껄끄러웠기 때문에 관계 회복을 위해 가지고 전달하라고 줬다라고 해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재판부가 그 돈이 선거자금 20억에 포함된 돈인지 아닌지 지금 어떻게 그걸로 구분이 되냐. 돈을 줬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고 그 돈으로 전용할 것이라는 생각은 안 했냐. 당신 네. 말도 앞뒤가 너무 안 맞는다. 그러면은 당신이 지금 50 넘어서 오이형제 맺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라고 하면서 형으로서 호의로 줬다는 건 또 뭐냐. 이제 이렇게 줄줄줄줄줄 원래 거짓말하면 계속 이렇게 탄핵을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은 돈에 대해서 이렇게 앞뒤가 바로 확인이 되는 안 맞는 얘기를 하느니 차라리 당신의 범죄 사실에 대한 것이면은 제 범죄 혐의의 유죄 입증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진술 거부하겠습니다. 이러고 진술 거부권을 차라리 행사를 하지 내 앞에서 앞뒤가 그냥 바로 안 맞는 거짓말을 계속하지는 말아라. 재판부로부터 그렇게 질타를 당한 그런 것입니다. 지적을 받았군요. 예. 그리고 호의로 1억 원을 줬다니요. 이렇게 그 납득이 좀 이해가 되십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인선 대변인. 호의, 그 호의가 어떤 호의인지 참 궁금합니다. 1억이라는 돈이 큰 돈인데 그 사이가 별로 좋지도 않다고들 얘기하면서 호의로 줬다? 뭐 의형제도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뭐 의형 나이 50 넘어서 무슨 의형제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근데 형으로서 좋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건 무슨 형입니까? 의형제라는 게 사실 보면은 우리가 뭐 삼국지 같은 데 나오듯이 도원결의 하듯이 뭐 대단한 의식을 갖고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냥 마음이 맞으면 형 동생 하자 이 정도 수준인데 그거는 그렇게 강력하게 부인을 하면서 나중에 돈 준 거에 대해서는 형으로서 좋다, 호의로 줬다. 재판부가 당연히 이상하게 생각을 하겠죠. 김만배 씨가 모르겠습니다. 어떤 의도로 지금 이런 진술을 하는지까지야 제가 속마음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진실을 밝혀줘야 돼요. 자꾸 안 밝히려고 하니까 이런 무리수를 두는 것이 아닌가. 모든 국민들 이렇게 이해하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한민수 대변인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어제 보도를 보면서 네. 그 김만배 씨가 이른바 이제 검찰이 가장 계속적으로 주장해 왔던 게 이른바 428호 약정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게 천화동이 1호예요. 뭐 그분이 누구냐 했다가 결국은 유동규 씨라고 다 추사를 하다가 갑자기 유동규와 남욱의 진술이 바뀌니까 두 분의 진술이 바뀌니까 이게 뭐 정진상, 김용측으로 간 거 아니냐, 이재명 측 아니냐 주장을 했는데 어제 김만배 씨는 다시 한번 확실하게 천화동인 1호는 자기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유동규 씨 네 거라고 했다고 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검찰이 김만배 씨의 진술을 바꿔보려고 상당히 압박을 했다는 건 많은 국민들이 의심을 하고 있어요. 그럼 네. 보도도 많이 쏟아졌고요. 왜냐하면 측근들도 또 구속을 시키고 오죽하면 이분이 이제 뭐 유서는 아닙니다만 주변에 그런 얘기를 하면서 검찰이 자기들이 원하는 진술을 계속 요구하는 것 같다 하고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통 사람 만약에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진실이 아니라면은 이 정도 검찰이 압박하면은 압박할 땐 그냥 하겠습니까? 측근들 구속하기 전에는 돈 다 뺏기 전에는 어떤 걸 진술해주면 뭐 지금 유동규 씨나 남욱 씨 다 석방돼 있잖아요. 자유로운 상태로 온갖 인터뷰도 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거 보면은 여러 가지 회유도 했었을 거라고 추정할 수 있어요. 하지만 김만배가 어제 진술에서도 그 천화동이 이론은 내 거다. 재판 의혹도 없다. 이렇게까지 할 때는 계속적으로 1년 반 동안 똑같은 진술을 하는 사람의 진술이 신빙성을 놓겠습니까? 아니면 저는 지금 석방돼 있으면서 갑자기 진술을 바꾼 유동규 씨나 남욱 씨의 신수성이 높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네. 근데 어차피 유죄의 입증이라는 건 증거관계로 판단하는 것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누구 하나의 진술이 아니라 그 연결 상태를 봅니다. 그래서 증인들끼리 증언이 부합하고 거기에 물증이 맞아떨어지면 사실 혼자 딴 얘기하는 사람은 일관된 얘기를 하더라도 그거를 절대로 믿어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부인하는 경우는 많이 봤죠. 사실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나오고도 양심의 법정에서 무죄라고 끝까지 주장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일관된 태도인지 아닌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증인들하고 다른 물증하고 맞아떨어지는지를 봐야 되는데
다른 대장동 관련자들은 각자 구속돼 있을 때 각자 진술한 게 딱 맞아떨어졌어요. 무슨 뭐 같이 모아놓고서 니네 입장 정리 이런 게 아니에요. 다 구속 상태에서 나온 진술을 맞춰보니까 자금 흐름이랑도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재판부에서 그 대장동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진술이 부적절하다거나 모순됐다거나 증거관계가 안 맞는다는 얘기는 안 나오잖아요. 김만배 씨는 어제 재판부에서도 증언 앞뒤가 지금 내가 물어본 A 질문, B 질문 연결 상태 자체에서도 모순이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을 정도면 재판부에서 바로 간파되고 이게 지금 차라리 진술거부권 행사하라라는 거는 재판부에서 당신 지금 위증죄 성립되고 있다라고 경고하는 거거든요. 굉장히 그거 증언 과정에서 재판부가 확신을 갖지 않은 그 정도 경고까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김만배 씨의 일관된 진술이라는 거는 자신의 다른 이해관계 때문이라고 볼 수 있지 그거 지킨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의 일관된 내용을 배척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어제 재판에서 가장 우스웠던 장면이 이제 이 법률적인 문제가 아니고 이거라고 봐요. 왜 천화동인 1호의 절반은 그분 건 얘기를 하잖아요. 네. 김만배 씨가 절반은 그분이라고 하는 게 유동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정의황 녹취록에 보면 걔네라는 표현이 나와요. 걔네. 절반은 걔네 거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복수이고. 그걸 이제 검찰이 질문을 한 거예요. 거기에 걔네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건 복수형인데 한 사람이면 걔지 그게 어떻게 걔네냐. 그러니까 김만배 씨가 자기는 단수형과 복수형을 잘 구분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저는 그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하민수 대변인 아까 이제 보기에 따라서 네. 근데 저 구 변호사가 잘 얘기한 것 같아요. 근데 정권 바뀐 다음에 검찰 수사진이 다 바뀌고 분명한 거는 유동규 씨와 남욱 씨가 진술을 다 바꿨죠. 그리고 물적 증거 얘기 정말 잘하셨어요. 정말 그 428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저수지란 표현까지 써가면서 이재명 대표 측의 부정한 돈을 지금 뭐 야수한 것처럼 그리 많은 공격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럼 물적 증거를 분명히 밝혀야죠. 김만배 씨처럼 일관된 진술을 하고 그 정영아 녹취를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 1,500편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한 매체는 그걸 모두 공개까지 했어요. 국민들이 다 볼 수 있도록. 거기서 정진상과 김용의 정진상의 정자가 한번 나왔습니까? 김용의 김자가 나왔습니까? 그래서 검찰이 이제 수사를 하면은 언론에 대고 얘기하지 마시고 재판에서 증거를 대고 명확하게 입증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증거는 분명히 밝혀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재판부에게 핀잔을 받았다. 김만배 씨가 왜 앞뒤 안 맞는 진술을 했다는 이유로 재판부에게 핀잔 받았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여야 입장은 좀 다릅니다. 한번 상황을 좀 지켜보도록 하겠고 그리고 어제 오전 유동규 전 본부장의 아내가 또 증인으로 출석했다고 하는데요. 이 자리에서 심리적 고통을 호소했다고 합니다. 유 전 본부장도 사생활 보호가 너무 안 되고 있다면서 어려움을 호소한 바 있는데 유 전 본부장의 목소리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신변보호 지금 받고 계시잖아요. 예. 좀 어떠세요? 지금 너무 좀 사생활 보호도 좀 안 되고 있어서 그건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항상 이게 되고 자기들은 빠져나가고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다 책임지고 이거에 대한 압박감 때문에 공무원들이 굉장히 힘든 거죠. 지자체장이 너무 무리하고 편법 같은 걸 요구하면은 이거 뭐 눈밖에 벗어날 수도 없고 굉장히 괴로운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그거 끙끙끙끙 앓으시다가 더 이상 희생은 없어야 된다는 그런 예, 유서에 담긴 맞습니다. 내용에 동의하시는 건가요? 그럼요. 아니 너무 가슴 아픈데. 어쨌든 유동규 전 본부장이 그동안의 어떤 재판 과정 그리고 심리적으로 고통받았던 부분들 얘기를 했었고 배우자도 증인으로 출석해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근데 중요한 건 증언을 좀 거부했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화면 보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트라우마가 생기고 사람들 죽어나가는 걸 보면 너무 겁이 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유동규가 나서서 해코지라도 당하지 않을까 하루하루 매일매일 불안하다. 증언하는 것 자체가 두렵고 무섭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유 전 본부장 입장에서는 와이프의 아내의 증언이 필요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신의 증언을 조금 더 법원에서 정확히 판단받기 위해서라면 와이프의 아내의 증언이 필요했었는데 왜 그런지 유동규 전 본부장이 어떤 얘기들을 했었는지 한번 화면을 좀 바꿔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거 진술하는 과정에서 내가 백팩을 들고 들어가자 아내가 뭐냐고 물어봤기에 내가 백팩에서 박스를 꺼내면서 현금을 보여줬다라는 얘기도 했었고 그리고 아내가 이 많은 돈 다 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알면 안 된다. 선거하는데 다 줄 거다라고 답을 했고 선거하는데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냐라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검찰에서 진술했기 때문에 이걸 법원에 가서 다시 한번 확인을 받아야 하는데 아내가 증언을 거부했다. 이건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좀 불리한 상황인 것 같아서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사실 두 가지 면이 다 있는데 꼭 유동규 본부장의 진술의 신빙성이 깎여나간다 이렇게 볼 수 없는 게 절차를 설명드리자면은 네. 저 아내도 검찰에서 진술을 해요. 그럼 진술 조서를 작성하거든요. 그러면은 변호인 쪽에서 그거를 증거 부동의를 하면은 그 사람이 증인으로 나와야 됩니다. 네. 왜냐면 나도 반대 신문 하겠다 이거거든요. 근데 나올 때 제일 처음 하는 게 검찰에서 작성한 이 증거 서류 본인 진술한 대로 작성돼 있고 날인해 가지고서 완성하셨죠? 이렇게 확인을 해요. 그러면은 네 맞습니다. 이러면 그거는 증거 자료로 채택이 돼요. 네. 그래 놓고서 이제 증언을 거부해 버리면은 검찰이 지금 조서를 만든 거는 증거 자료로 포함이 됐는데 이 김용 측의 변호인이 반대 신문을 할 때는 증언 거부로 탄핵이 안 돼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왜 그렇게 증언 거부를 했을까라는 이유도 따지겠지만 아 정말 공포심에 그랬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 순간 김용 씨는 반대 신문을 못 하게 돼 버렸기 때문에 오히려 김용 씨가 불리해졌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유동규 본부장이 아내하고 얘기해가지고 당신이 심리 상태가 정 그러면 내 진술이 그렇게 깎여나가는 거 아니고 이게 조서는 어차피 들어가니까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있을 수도 있고 네. 증거 관계로 봤을 때는 사실 유동규 본부장이 검찰에서 해놓은 진술, 사실혼 배우자의 진술 이거는 증거로 들어가는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아하. 불리해졌다고 이렇게 보기도 어렵습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유동규 전 본부장의 어떤 입장 이런 것들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측근들의 재판 상황 마지막까지 좀 살펴봤습니다.